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기훈 선생님의 장애, 무능, 부자유 강의록입니다. 장애, 능력, 자유. 이게 참 익숙한 개념인데 우리 몸과 정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얼마나 새롭게 볼 수 있는지 되게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랄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능력 아니면 자유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특히 그 통제되지 않는 몸의 경험이라던가 재활 과정의 어떤 이면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요. 기존 생각을 좀 뒤집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능력이랑 자유에 대한 보통의 생각들 그거부터 좀 흔들어 보죠. 자료를 보면 장애나 재활 같은 단어들이 결국에는 능력, 그러니까 라틴어로 에빌리스, 이걸 되찾는다는 의미를 이미 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히 장애가 있으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바로 연결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전 표현 중에 지체부자유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딱 그 표현이죠. 장애를 능력의 부재, 그리고 자유의 부재와 동일시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신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태, 뭐 데카르트적인 그런 생각을 자유라고 본다면 이 자료는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뜻대로 조절 안 되는 몸의 움직임? 뭐 예를 들면 멋대로 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불수의근 같은 움직임은 정말 그냥 부자유이기만 한 걸까요? 통제만이 자유인가? 이런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무용가 김만리 씨의 해석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김만리 씨는 장애를 부족함이나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의 몸에는 없는 어떤 플러스 알파, 그런 독특한 요철로 본다는 거예요. 요철이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능률성 이런 걸 따지면 당연히 분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술의 영역에서는 의도로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몸의 움직임이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통제되지 않음이 오히려 편이 된다. 그렇죠. 김만리 씨는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몸이야말로 그 자체의 어떤 자립성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몸으로 뭘 하려는 의도보다 몸이 뭘 하려는지, 몸 그 자체의 상태나 움직임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같은 몸의 비의도적인 움직임, 아니면 중력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생명 자체나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몸을 보는 관점이 정말 완전히 새롭네요. 근데 뭐랄까 예술이 아닌 그냥 보통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몸이라는 게 좀 불편함으로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이상적인 몸의 기준에 맞춰서 개인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뇌성마비 당사자이면서 연구자이신 구마가야 시니치로 씨 경험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구마가야 씨요? 네, 이분이 재활 과정에서 소위 정상적인 동작을 계속 강요받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마치 자기 몸이랑 자기가 분리되는 듯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었다고 해요. 분리되는 느낌이요? 네. 수많은 근육을 막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재활이라는 게. 근데 그 노력이 오히려 몸을 더 어색하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유체이탈 같은 경험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재활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낯설게 만드는 경험이었다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구마가야 씨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당식을 찾으신 거죠? 그게 또 흥미로운데요. 그분은 오히려 재활시설을 나와서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몸이랑 좀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해요. 자립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주변 사물들이랑 마치 대화하듯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움직임 패턴을 아주 천천히 익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몸이 편안하고 움직임도 더 자동적으로 느껴졌다고 하고요. 와, 사물과 대화하면서 몸의 길을 찾는다. 이게 혹시 그 당사자 연구라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당사자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어떤 외부에 정해진 기준, 정상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었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혼란 속에서 자기 몸과 마음의 고유한 질서나 법칙 같은 것을
동료 당사자들과 함께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기 안의 법칙을 찾는 거군요. 네, 이건 스피노자가 말했던 자유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스피노자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상태, 이걸 진짜 자유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언어를 찾는 과정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그걸 해석학적 부정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표현할 언어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개인의 몸과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면 여기서도 또 다른 배제의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능력, 이게 시민의 기본적인 조건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사누스 바움이나 스테이시 심플리컨 같은 철학자들이 비판하듯이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는 이런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시민적 자격에서 좀 배제해온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걸 능력 계약, capability contract라고 비판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페미니스트 이론가나 돌봄 이론가들은 애초에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허구이고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럼 포함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메리언 아이리스 영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말한 내적 배제, internal exclusion이라는 문제인데요. 내적 배제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고 발언할 기회도 줄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거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은 했는데 발언을 해도 그 내용이 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발언 스타일 때문에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범적인 발화 스타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만 합리적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평가절하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공유된 이해의 부족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은 다수가 공유하는 어떤 공통의 언어나 개념 틀 자체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오해받거나 심지어 이상한 것, 비합리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되기 쉬운 거죠. 미란다 프리커라는 철학자는 이걸 해석학적 자원의 불평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결국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그 해석의 도구가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이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나 매드 액티비즘 같은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바로 그 부족한 해석학적 자원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병명 짓기 같은 활동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붙여준 어떤 진단명 대신에 동료 당사자들과 함께 자신의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 그걸 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생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함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거죠. 공동의 서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붙인다. 네. 또 약함의 문화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건 취약함이나 약점을 숨기거나 극복해야 할 단점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의존성을 긍정하는 거죠. 그리고 매드 액티비즘 같은 경우는 미쳤다는 상태나 경험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어떤 다름, 정체성으로 주장합니다. 정신의학적인 설명과는 다른 대안적인 이해 방식, 예를 들어 매드 서사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면서요. 영적 변화라든가 위험한 선물이라든가 치유의 목소리 같은 다양한 서사들이 있죠. 와, 그러니까 개인을 어떤 정상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의 이해 가능성의 한계 자체를 넓히려는 노력이군요. 이건 정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의 권리 회복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합리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유기훈 선생님의 강의록을 통해서 장애,
능력, 자유에 대한 저희의 어떤 통념에 도전하는 여러 흥미로운 생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몸의 통제가 과연 자유인지, 능력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특히 당사자 연고나 매드 액티비즘 같은 그런 실천들이 제시하는 관점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전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함이나 상호 의존성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숨겨진 그들 나름의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각자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